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그리고 무인기, 이번엔 지뢰입니다. 바다, 상공, 섬, 그리고 이번에는 육지에서의 북한이 도발을 해온 것인데요. 제2의 천안함 사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양 연구위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방부 출입했을 당시에도 많은 국방 이슈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 북한의 소행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결론부터 북한 소행 맞죠? 예, 맞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욱 위원에 이어서 전직 KBS 출입기자, 특별히 국방부 출입기자를 오랫동안 역임했었던 안영환 전 의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육군 레이더병 근무 출신의 육군 병장 제대한 박영규 대변인, 그리고 지뢰 사건이 있었던 이 1사단에서 오래전에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던, 복역을 했었던, 복무를 했었던 심규선 대기자님과 오늘 함께 북한의 지뢰 도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했었던 국방부 출입 기자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떻게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각 신문들의 일면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북한 이번엔 군사 분계선 넘어와 지뢰 도발. 군사 분계선을 북한이 명백히 넘어와서 지뢰를 묶고 가는 도발을 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또다시 당했다. 또다시 당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무인기에 이어 이번엔 지뢰다. 동아일보 기사의 첫 시작이 의미심장합니다. 또 당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 북한은 지뢰로 도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응은 남한은 확성기 응징이다.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확성기 방중이 과연 응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북한이 지뢰로 도발해 오는 것과 확성기 응징이 과연 대등한 것인지 잠시 후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천안함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은 천안함 사태에 준하는 굉장히 위중한 군사 도발이다. 이런 인식이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에 실려있네요. 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제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발된 보복, 도발된 보복만 외치다. 기만 전술에 뚫렸다. 도발된 보복만 외치다 북한의 기만 전술에 뚫렸다. 이번 북한의 기만 전술에는 우리 군 과연 그동안 장담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 보복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뢰 폭발 북소행, 군 대북방송 11년 만에 재개.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하는 순간 철책이 뒤 흔들리고 땅이 요돌칠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대북방송 11년 만에 재개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북한 DMZ 지뢰 도발, 군 심리전 방송 재개. 이 사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폭발 이후 수색 팀장과 의무병이 부상을 입은 하모 하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어서 김모 하사가 두 번째 지뢰를 밟아서 2차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2차 폭발 후 다시 최전방 GP 병사들이 김하 하사 2명을 후송하고 있는 사진이 고스란히 영상 장비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끔찍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 군 11년 만에 대북방송, 목함 지뢰 도발 응징. 한민국 국방장관이 최전방 감시 초소, GP라고 하죠. GP를 방문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 역대 국방부 장관들도 단호하게 지시를 했는데
과연 이번 한민구 장관의 이 지시 공연불인가 아니면 실제로 실효력이 있는 것인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으로 시작할 겁니다. 하늘과 섬에 이어서 이번에는 육지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이용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7시 35분과 40분에 발생했습니다. 서부전선 DMZ서 수색작전을 위해 철책 통문을 열고 북쪽으로 하모하사가 진입하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김모하사가 사고를 당한 하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2차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하모하사는 두 다리를, 김모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되었다. 이번 도발은 사고 지역 주변을 관할하는 강경파 김상용 2군 단장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분계선 도발을 통해 정전협정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응징 차원에서 오늘 오후 5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의해 중단된 지 11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자, 4일날 오전에 발생했던 끔찍했던 사건.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우리 병사 2명이 한 명은 하반신의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한쪽 발목을 잃게 됐습니다. 명백한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도발이고 우리 측 영토에 북한이 가한 이것은 군사적인 도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날 어떻게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고 지뢰 폭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넬 한 번씩 보시죠. 첫 번째는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 정황입니다. 첫 번째, 오전 7시 28분 수색작전 병력 우리 측 8명이 GP에서 DMZ 북쪽으로 나가는 이 출입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모 하사가 부분대장인데 제일 먼저 이 열쇠로 통문을 열고 출입문을 열고 통해서 나가서 서쪽 5m 지점에서 전방 경계를 실시합니다. 물론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이 남쪽은 모두 우리 측의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측 영토에서 평상시와 같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계에 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 김하사를 뒤를 따라서 하모하사가 출입문 북쪽에 매설된 지뢰를 밟게 됩니다. 그 당시 시간이 7시 35분. 목함 지뢰 2발이 폭발돼서 안타깝게도 하모하사의 두 다리는 하모하사의 몸과 분리되는 정말로 끔찍한 부상을 이때 입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정모중사 분대장이 압박 분대로 이 하모하사를 지혈을 실시했고요. 이 정중사는 전방으로 나가서 경계를 하면서 김하사에게 당장 하하사를 후송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김하사는 박모 상병과 박모 원사와 함께 두 다리에 부상을 입은 하모하사를 들쳐 업고 이것은 적의 공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다시 통문을 통해서 우리 쪽 영토로, 우리 쪽에서 더 가까운 쪽으로 하모하사를 후송을 합니다. 그런데 후송에서 나오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통문 남쪽에서 김하사가 출입문 남쪽에 매설된 지뢰를 밟아서 목함 지뢰 한 발이 추가로 폭발을 해서 안타깝게도 김하사의 발목 한쪽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쪽 수색병력 6명이 경계를 쓰면서 부상자들을 우리 쪽 영토로 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뢰가 폭발했던 이 지점은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우리 쪽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쪽 영토에 명백히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폭발물 잔해 사진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목함 지뢰의 폭발물 잔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현장에 수거한 폭발물 잔해 용수철입니다. 목함 지뢰에서 공이가 TNT 폭약을
때리게 도와주는 탄성 역할을 하는 용수철과 그리고 바로 이 공이가 폭약을 치게 되면 폭약이 폭발하게 만드는 그 공이도 발견됐고요. 그리고 송진 냄새가 진동을 하는 만든 지 얼마가 안 됐다는 의미죠. 목한 파편도 수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자, 양욱 위원님. 예. 우리 측 병사 22살, 23살 고작해야 젊은 병사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것은 분명 북한의 소행이고 북한의 군사 도발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목함 지뢰가 저 지역에 유실돼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쪽 지역은 그 새롭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남쪽 지역에 지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이미 우리 군에서 오래전에 이 예. 부분에 북한군이 매설했던 지뢰를 1차, 2차, 3차 작업에 걸쳐서 모두 다 제거한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 철책 작업을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예. 뒤쪽에 이제 보면 전술도로도 있고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일단 그 지뢰가 제거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천안함 때도 그랬고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국내에 있는 일부 세력들도 있는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갖다가 눈에다 보여드려도 믿지 예.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목함 지뢰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송진 냄새가 날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이렇게 새롭게 프레시한 그런 제품을 네.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잠시 후 그 목함 지뢰가 어떤 원리로 폭발하고 있는지 잠시 후 예.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네. KBS 출입기자 당시에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을 하셨는데 네. 전직 국방부 출입기자가 봤을 때 이번 북한의 도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의도적인, 의도적인, 그다음에 자극하기 위한 자극하기 위한. 굉장히 다목적인 다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국방부 발표와 이런 정황을 비춰볼 때 북한군의 병력이 몰래 들어와서 통문 바로 앞에 예. 두 군데, 그다음에 통문 사이에 손을 넣어서 하나를 설치를 하고 예. 이 통문을 통해서 우리 수색대대 요원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날짜까지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국방부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사이는 아니었을 걸 보고 예. 그 전에 설치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의 현재 그 최전방 그 비무장지에 들어오는 예. 병력의 이동 상황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도발하기 위한 그런 치밀한 계획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 아닌 그렇다면 것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군, 특히 김하사와 하모하사를 포함한 우리 장병들 6명이 이 경로로 코스로 수색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타겟팅해서 지뢰를 묻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비무장지대에는 지금 저 통문은 GP와 GP,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있는 초소입니다. 예. 초소와 초소 사이에 있는 철조망 아니고 통문이죠. 그러면 우리 군의 이른바 수색대대 예. 요원들이 부정기적으로 예. 들어가서 매복을 하면서 예. GP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을 보조하고 예. 또 내에 있는 북한군의 이상한 물질이라든지 또 북한군이 들어올 수 있는 간첩들, 북한군이 침입할 수 있는 예. 망들을 관찰하는 그런 역할을 해옵니다. 들어가서. 그런데 그 통문을 언제 들어간 건 북한은 면밀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들어왔는데 며칠 간격으로 본다면 얼마에 들어올 것이다. 그걸 예. 예측해서 설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심지선 대기자님, 특별히 심 대기자님께서는 이번 지뢰 사건이 발생했던 1사단 지역에서 바로 이 해당 지역 인근에서 군 복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사단의 이 지역, 최전방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저희 80년도 제가 7월 달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예,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부대에서 약간 오른쪽 예, 그게 철책을 담당하는 부대에 배속이 돼가지고 했는데 저거는 뭐 명백하게 저는 북한 소행이라고 보는 게 예. 제가 이등병 달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은 말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였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어떤 이유가 의미죠? 왜냐하면 워낙 지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닦아놓은 길, 늘 평상시에 가던 길, 그 다음에 군이 확인한 길 외에는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저 통문에다가 지뢰가 있었다는 거는 통문 외에는 군인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걸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걸 가지고 뭐 북한 소행이 아니냐 기냐 이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통문에 더군다나 들어갈 때 예, 부분에다가
두 개가 만들었고 더군다나 이제 돌아와서 나올 때는 또 오른쪽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해놨다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 전 길에다 만들어 놓은 거네. 예. 길. 우리 군인들이 가는 길에다가 명백하게 심어놓은 거다. 예. 예. 신규전 대기자님, 이번에 하모하사와 김모하사는 지뢰를 밟아서 하모하사는 두 다리를, 그리고 김모하사는 한쪽의 발목을 잃은 상황인데 해당 지역의 직속 후배들이 이런 부상을 당한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계급이요. 원사, 중사, 하사 예. 이런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직업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병하고 직업군인하고 섞어서 이제 부대를 편성하는데 저기는 너무나 고도의 어떤 그 뭐랄까 능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군사적 그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섞어서 직업군인이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그때 처음 이등병 계급장을 들고 갔을 때 제가 언제 한번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적이 무섭다는 거를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사위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한여름인데도 매미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고 녹음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예. 엄청나게 그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무서울 정도로 정적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늘 1년 12달 근무하는 3년 4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부대를 1년 단위나 1년 반 단위로 교대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근무하는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군요. 대해서 저렇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예. 그런 결과였다. 훈련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 그때 당시 근무할 때 이런 사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더 희한한 사건을 겪었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북한 지피하고 우리 지피하고 얘기를 해서 저녁에 밤에 회식을 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 복무할 때 사단 북한 GP와 우리 GP가 얘기를 해서 회식을 했어요. 사단이 발칵 뒤집힌 예. 그런 영화 같은 얘기. 영화. 그 JS가 저는 JS라는 영화를 그래서 예. 저는 그게 허구가 아니다. 영화 같은 일이 진짜 있었군요. 실제로 예.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보고를 해서 사단이 전체가 뒤집어져가지고 예. 결국은 나중에 더 문제가 된 게 그 만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무슨 체제 경쟁 같은 거는 네. 지금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체제 경쟁을 할 때인데 북한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와 술과 그다음에 음식을 가지고 나왔고 담배를 좋은 걸 그다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예. 오히려 그 자체가 더 문제가 됐던 그렇군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욱 위원님, 예. 이 지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군사 분계선 철조망이 있고 예. 여기서부터 이남은 다 우리 쪽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 영토의 이 통문도 지금 통문도 철조망이 철망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 이곳과 이곳에서 지금 지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예. 북한군이 이 철조망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명백히 넘어와서 우리 쪽 영토를 그러니까 침범을 해서 예. 지뢰를 매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일단은 MDL이라고 그래서 군사 예. 분계선입니다. 이 MDL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팻말 같은 것을 꼽아놔서 이제 그걸로 가늠을 할 수 있지만은 명확히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남책, 예. 그러니까 우리가 GOP에 있는 그런 철책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사고가 난 철책의 경우에는 추진 철책이라고 그럽니다. 예. 즉 이제 그 DMZ 지역 안에 들어가서 적의 동향을 살피는 GP라는 이 그렇죠. 이제 그 최전방 초소. 감시 전초, 그 감시 전초 사이 혹은 감시 전초와 GP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이 추진 철책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 GP와 굉장히 지금 가까운 지대라는 거죠.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북한이 노리기 가장 쉬운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걸 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예.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자세히 여쭤보긴 할 건데 예. 북한군의 소행이라면 예. 북한의 어느 조직에서 예. 벌인 소행이고 그것만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단 뭐 목함지뢰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 병사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과감하게 그다음에 우리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을 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로 훈련된 인원이 한 것이 아닌가. 예. 즉 이런 면에서 가장 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북한의 정찰 총국입니다. 정찰 총국이다. 예, 뭐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때도 예. 이 정찰 총국의 통제를 받는 잠수정이 들어와서 기습을 가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GOP 지역에 특히 이 MDL을 나사에서 예. 넘어온다. 이거는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병력한테만 그 임무를 하다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고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예. 그중에 정찰총국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 가서 설치하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고요. 자,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어제 야당에서도 즉각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 예. 저는 일반 뭐 사병 출신으로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그 간이 녹는데 저렇게 군대에 우리 젊은 아들들을 보내놓은 젊은 자식들을 보내놓은 부모님들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양욱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천안함 때도 그랬고요. 연평 포격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북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제 예.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볼 때도 북에서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도 제 기억으로도요, 한 3개월 정도, 지난 한 3개월 동안 북의 군사들이 판문점 안에 들어와서 이상행동을 한다. 이런 예. 속보를 아주 단신이지만 속보를 계속 봤어요. 그렇죠. 이게 뭐지? 애들이 와서 또 삽질하나 옛날처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예. 분석을 해야죠. 이 이상행동에 따른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 지침들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지침이 전혀 없이 우리 측 군사는 그냥 똑같은 작전, 똑같은 행동. 그러니까 적이 예상할 수 있는 그 행동만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피해를 입었던 게 아니냐. 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요. 예.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과연 우리 군의 작전 대응 능력은 그러니까 맞았냐, 판단은 맞았냐, 지휘관의 실수는 없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거 좀 점검하고 따져야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예. 거라고 보고요. 북에게 묻는 책임과 도발에 대한 응징과 별도로 우리 국방부, 우리 군 지휘 체계 문제 없는지 이것도 반드시 좀 따져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경계가 뚫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이 사고가 있었던 북한군이 직접 매설했던 그 목함 지뢰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소련이 썼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함 지뢰입니다. 정말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목함 지뢰인데 이 부분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흙 사이로 매설되어 있다가 밟거나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폭약이 자동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양욱 위원께서 이 목함 지뢰를 좀 열어서 하나하나씩 분해를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보시다시피 그냥 나무로 된 상자입니다. 예. 나무로 된 상자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못도 일단은 이제 금속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구리못을 박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기에는 아마 뭐 일반 그 쇠못이 박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구리못 같은 것을 박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 보면은 예. 이 안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여기 TNT 예. TNT 주 장약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주 장약을 폭파하기 위한 이 신관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TNT 같은 주 장약 같은 경우는 웬만한 충격엔 터지지가 않습니다. 즉 신관으로서만 터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관을 어떻게 터뜨리느냐? 예. 이 신관이 보통은 이렇게 안전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류탄처럼 예, 맞습니다. 안전핀이 연결되어 예. 있습니다. 이 안전핀이 연결된 상태인데 이렇게 연결돼서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튀어나온 부분으로 여기 신관 쪽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럼 안전핀이 빠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신관을 눌러주게 되면 안전핀이 빠지면서 자동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딸깍고 하는 소리와 함께 안전핀이 이렇게 빠져서 그래서 여기서 폭발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목함의 파편 부분과 이 신관 속에 들어있는 용수철과 공이 예, 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이번에 발견이 된 것이죠. 그 아까 이제 보시는 부분 보면 이렇게 못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같은 경우는 이 신관 이쪽 부분이 이게 다 폭약입니다. 아하. 얘만 터져도 사실 손가락이 날아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터지고 나면은 남는 부분이 아까 그 못 부분과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스프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아까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목함 지뢰와 관련해서 첫 번째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목함 지뢰는 나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지뢰 탐지기에 잘 안 잡힌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지뢰 안에서 금속 성분이 굉장히 약할 경우에는 탐지 능력이 떨어져서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관 부분 이 부분은 금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최신형 탐지기를 활용을 한다면 들을 수는 있습니다. 탐지는 된다. 예, 탐지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GOP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탐지를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쓰는 장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비를 들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쓰다 보면 다 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우리 군 안에서 쓰는 장비 자체가 노후화돼 있다. 좀 구시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좀 신형 장비를 지급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는 이 외장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뢰 탐지기에 잘 안 잡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최신형 지뢰 탐지기로 다 잡히는데 우리 예. 우리 군사들이 쓰고 있는 지뢰 탐지기의 성능이 조금 구식이다. 낡았기 때문에 잘 탐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목함 지뢰와 관련된 궁금증은요. 이 목함 지뢰의 살상 반경은 최대 2m. 살상용 대인 지뢰인데 1m 이내에서 터지면 폐가 손상되고 3.5m 이내에서 터지면 고막이 파열된다는데 우리 군이 쓰고 있는 이 발목 지뢰보다 무려 5배의 위력이 이 TNT 220g에 들어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장약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군이 쓰고 있는 KM14 대인 지뢰의 경우에는 예. 딱 조망만한 크기입니다. 조망만한 크기고 플라스틱 케이스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장약은 28g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장약이 보통 200g 이상이기 때문에 뭐 거의 10배에 가깝죠. 이제 10배다. 이게 이제 터졌을 때 그 폭발력 같은 경우는 꼭 중량이 10배라고 그래서 폭발력이 10배는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할 때 5배 정도라는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 자, 안영환 전 의원님. 국방부 출입 기자를 통해서,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 지금 선후배인데,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해왔던 것은 패턴을 보면요. 정말 우리 군이 대응하고 있지 못한 방법과 우리 군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 그러니까 성동격서라는 말도 있듯이 여기저기서 우리 군을 뒤흔드는데, 이 오래된 목함 지뢰로 이번에 도발을 해올 줄은 솔직히 예측하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게 원가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밖에 안 된다. 원가 10,000원이니까 뭐 따져봤자 30,000원 정도밖에 안 예.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북한제입니다. 이게 북한제. 실제로? 이 실제 북한제입니다. 예. 그리고 안에 있는 것만 양 위원이 지금 국내 것을 이제 모형 가져왔을지 이 목각 이것은 지금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입니다. 진짜 북한 거 맞군요. 겁니다. 지금 예. 북한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건데 원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인기가 서울 상공 떠난 것은 원가 몇십만 원짜리입니다. 그건 그래도 몇십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 해 국방 예산을 수십 조를 써놓고 예. 아마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북한 GDP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만 원짜리 싸우는 무기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우리 군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휴전선 인근에서 이거 확실하지 않지만 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계속 20-30명씩 떼지어 몰려다닙니다. 북한군 애들이.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우리 군에서 경고방송을 합니다. 빨리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그럼 물러납니다. 계속 이걸 하다가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곳. 예. 이곳은 사각지대구나. 우리 군이 못 보는 데구나. 하고 그 루트를 따라서 들어와서 설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지역은 국방부 이야기로는 GP, 그러니까 우리 남쪽 철책만에서는 볼 수 있지만 GOP에서 볼 수 있지만 GP는 예.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사각지대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사실 이 저 안 지역은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숲풀이 우거지고 사실 많은 정찰하거나 파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3만 원짜리, 원가 10,000원짜리 흔들렸다는 것,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안에 우리가 이제 뭐 CCTV도 장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뚫린다는 것. 북한의 싸구려 무기에 뚫리고 있는 국방 현실에 대해서 참 전 안타깝고요. 지금 이번에 군 당국에서 여러 이야기는 물론 불강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사고 이후에 대처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무기가요. 발목을 자른 무기입니다. 예. 비인간적인 무기입니다. 이번에도 이 발목을 자른 이유는 완전히 사망을 시키면은
다른 군이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발목을 자르면은 다른 동료 병사들이 이 병사를 후송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아, 한 명만 살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그렇죠. 명의 전투력을 상실시킨다. 서너 명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자, 이번 어. 상황도 보면은 우리 하사 잘리니까 이 예. 하사를 끌고 오기 위해서 후퇴하다가 또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반인간적, 그렇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예. 그런 무기가 지금 북한이 설치를 했고, 게다가 참 잔인무도하게 일부러 와서 통로에다 설치해놨다는 거. 굉장히 악랄합니다. 악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다음 토크에서 이야기를 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적절한 예.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심규선 대기자님, 이 목함 지뢰 사실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심규선 대기자님이 군 복무했을 때 가장 많이 경계를 했었던 그 북한제 목함 지뢰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북한의 도발 방식이 언제나 북한의 도발은 잔인하고 악랄했지만 특히 이번 지뢰 도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시 뭐 그때 근무 당시에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도 사실은 그 유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왜냐하면 길이라가 하더라도 또 나중에 유실이 돼가지고 그 길에 없었던 지뢰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했는데 지금 아까도 몇 번 강조합니다만 명백한 북한이 정확하게 와서 포인트를 잡아서 예. 심은 거라는 건 분명한 것이고 다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나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계 청소라는 걸 합니다. 예. 전방에서 사계 청소 뭐냐면 전방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나무를 자르거나 또는 불을 태워서 전방을 확보하는데 여름이 되면 그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녹음을 이용해서 침투를 했을 것이 거의 100%인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TOD 장치라든가 또는 정기적인 그 뭐랄까 수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든 군이든 명백하게 대한민국 군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한 거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명백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목함 지뢰를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리는 김에 아까 양욱 의원이 잘 설명을 했지만 이 소리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군사가 병사가 발로 이 목함 지뢰의 뚜껑을 밟았을 당시 이 부분을 좀 비춰주세요. 밟게 되면 이 뚜껑에 있는 나무 돌출 부분이 이 안전핀 부분을 누르게 되면서 라는 소리와 함께 안전핀이 풀리면서 폭격이 그 즉시 밟는 즉시 폭발이 되는 그런 원리. 이 목함 지뢰 몇만 원짜리 지뢰에 우리 측 병사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건데요. 북한의 명백한 도발일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늘 도발 이후에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뱉는 오리발을 뻗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북한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지뢰 도발이 북한 소행일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3가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박윤희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북한의 소행인 증거 3. 첫 번째, 현장의 잔해가 북한제와 일치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곧바로 유엔사하고 우리 군이 저기 들어가서 그 사고 상황 전체를 좀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우리 저 현장에 우리 군인 장병들은 북의 공격이 시작된 걸로 판단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나중에도 가슴이 아팠던 게 부상병력을 낮은 포복으로 계속 후송을 한 거예요. 그냥 일어서서 빨리 일어서서 그냥 데려간 것도 아니고 만일에 지뢰에 의한 사고라 공격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공격이 어느 지점에서 도발될지 모른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렇죠. 예. 소대장의 지휘하에 낮은 포복으로 부상병을 계속 그 후방으로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사격을 하고 있을지도 그렇다고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판단했으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뢰 공격이었고 잔해를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양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슬지 않은 그 잔해들 그리고 아직은 송진 냄새도 묻어나고 예. 있는 그러니까 목함 깨끗한 목함. 그러니까 예전에 심어서 유실된 거라고 한다면 녹이 슬어 있겠죠. 그리고 나무도 상당히 사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의 소행이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지뢰가 폭발하던 당시에 우리 열상 감지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부분에 아이고야
저게 지금 두 번째 폭발. 2차 폭발 때.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폭발해가지고 인원이 쓰러진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인원들은- 병사가 쓰러지고 동분서주하고 예. 있는 모습들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예, 지금 곧바로 지금 자세를 낮춘 다음에 사주 경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인원을 보면은 지금 보면 저렇게 끌고 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이제 보통 이렇게 지금 이제 신형 그 조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병사를 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저렇게 자세를 낮추고 이제 실제 사격이 날아오기 때문에 저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지금 전투 상황이다라고 병사들은 판단을 하고 매우 신중하게 전술적인 행동을 취했다. 저 점을 봤을 때는 참 우리 병사들이 굉장히 침착하고 자랑스럽게 행동을 했구나. 물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까지 한 과정에 그런 어떤 지휘부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예. 정말 병사들은 잘하고 있다. 저렇게 잘하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북한의 소행일 수밖에 없는 증거였고요. 두 번째, 바로 지형의 그 북한 소행이다라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남고 북저 지형이기 때문에 유실된 지뢰가 절대 아니다. 북한에서는요, 박윤진 대변인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전날은 계속 비가 많이 왔었고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강을 따라서 우리 측에 우리도 모르는 매실됐던 우리 측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지뢰들이 남쪽으로 떠내려가는 건 다반사인데 이번에도 비가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소행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일날 사고가 나고 나서 국방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유실된 지뢰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현장을 잘 알고 우리가 지금 눈에 봤잖아요. 저 지형이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습니다. 철책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유실이 됐다면 북쪽으로 가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우리 쪽 철책선 안쪽에 통문 안쪽에 묻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실된 지뢰가 무슨 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 다니는 길로만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예. 세 발이 정확하게 통문 안팎으로 딱 심어져 있다, 매설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유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이 가서 딱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유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 지형을 알고 있고 그 전체 작전을 알고 있고 지뢰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북이 유실지뢰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연관된 세 번째 증거, 의도적인 매설 위치인데 신규선 대기자님, 남고 북저 지형에서 북한이 이번에 지뢰를 묻어놨던 위치를 보면 정확히 타겟팅을 한 거다. 아까 그 말이 예, 바로 맞습니다. 이 증거 그렇고 아닙니까? 아까 유실지뢰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만 보더라도 그때 교육받을 때 얘기가 뭐냐면 유실지뢰 같은 경우는요. 지뢰만 유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나뭇가지도 쓸려오게 마련이고 조약돌도 굴르게 마련이고 물이 그러면 거기 흘러왔다가 밑에 뭐 마사토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된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목함지뢰를 끌고 올 정도의 유실이라면 흔적이 남게 마련이고 예. 다른 것도 같이 오게 마련은 아니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강에서 막 뭔가 저기 넘치고 그럴 때는 소나무까지도 있고 비닐봉지도 있고 뭐 예. 있지 딱 하나 목함지뢰만 떠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 명백하게 저거는 목함지뢰만 가져와서 특정한 장소에 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게 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내용에 따르면 첫째,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고 두 번째,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측 병사가 우리 측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방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번 도발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혹독한 대응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말했던 그 혹독한 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나? 안영환 전 의원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즉각 국방부는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혹독한 대응을 가하겠다, 지켜보시면 아시겠다라고 큰 소리를 텅텅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제 오후 늦게 실시했던 혹독한 대응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네티즌이나 또 일부 비판하는 분들은 혹독한 방송? 이런 식으로 뭐 비판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이 도발해 오면 원점을 파괴하겠다. 300배, 1000배 보복을 하겠다는데 지금 원점이 어딘지가 지금 뚜렷지가 않은 것이죠. 예. 사실 원점이라 한다면 지금 지뢰가 폭발해도 그 지역이 원점이 되는데 그걸 파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한 건데 이제 방송도 근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대북 방송이라는 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전방에는 대형 스피커가 설치됐습니다. 예. 대형 스피커가 설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 또 북한 체제의 문제 뭐 이런 걸 계속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종이로 날린 삐라를 굉장히 겁을 내 가지고 뭐 쏘겠다 뭐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은 소리 있는 예. 소리 있는 포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이 발생했을 때 저걸 하려다가 그때도 안 했습니다. 예. 천안함 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개를 한 것이죠. 94년에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한 이후로 주춤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재개를 했는데 이제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체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 자꾸 자기 북한식으로 말하는 최고 존엄 김정은이죠. 또 김일성 일가를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실 만약에 우리가 대북 확성 계속 틀었을 때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복하겠다, 폭격하겠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확성기를 북한 쪽에서 사기를 하면 우리는 100배, 1000배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안보상에 이제 지금 한 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확성기 틀면은 우리 확성기 때려 부수겠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우리는 틀었습니다. 못 틀면 우리 그걸 북한이 공격 못하면 북한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주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냐 방송해놓고 지금 군이 다 하고 있는 것이냐 예. 이런 비판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군이 그렇다 해서 지금 북한의 무슨 뭐 GP, 북한의 초설 뭐 공격을 한다든지 이걸 한다면 또 전쟁으로 큰 확전될 수 있는 소지가 예. 있기 때문에 군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진 대변인, 바로 그 부분을 물을 건데요. 사실은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우리 군이 이렇다 할 군사적인 대응, 군사적인 보복을 한 조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인기 때도 청와대 상공이 뚫렸고 그것이 북한 제임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취한 대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요. 그렇죠. 우리 군이 쏘긴 쐈지만 그것은 병사들이 훈련을 받아서 쏜 것이지 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군이 우리 영토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사가 지뢰에 의해서 두 다리 한쪽 발목을 잃었는데도 대북방송이라니. 그 대북방송 자체가 어떤 거냐,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어이가 없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밀어놓고요. 우리 군 지휘부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지휘부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저 대북방송 정도를 가지고 혹독한 대가라고 얘기하면 예. 북한군이 웃죠. 북한군이 웃는다. 저는 웃는다고 봅니다. 예. 이거 저 우리가 막 그 성능 좋은 확성기로 빵빵 들어가지고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고 김정은은 바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혹독하네 이러고 그냥 귀를 막겠죠. 이만큼 우선이다. 그게 어떤 효과를 낼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만일에 북이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거 박살내겠다고 공격을 하면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군의 공격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과연 할까라고 제가 생각하느냐면 연평도 포격 때도요. 저는 아까 저 화면 보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예. 양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황당 옆에서 폭탄이 빵빵 터지고 전우가 쓰러졌는데 자동 반사적으로 그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사주 경쟁하면서 후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작전에 충실하게 했거든요. 연평도 포격 때도요. 우리 군 지휘부 뭐 했습니까? 그리고 뭐 그때 대통령 뭐 했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공격하라고 명령 내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아무도 작전을 하지 않게 나중에 그 제가 그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 그 K9 예. 그 사수 있잖아요. 그 병사가 모든 장전이 끝나고 기다리는 그 8분 동안 정말 막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발사해야 되는데 발사명이 안 떨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 내려야 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고 전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대북
화해협력주의자입니다. 남북 간에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그 남북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와 외교 담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예. 국방부는 도발을 당하면 즉각 싸워야 돼요. 그게 예. 그게 군대입니다. 어느 나라의 군대든 즉각 싸워야죠. 근데 도발당했는데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 벙커 들어가가지고 우왕좌왕해요. 근데 그 벙커에 모였던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 한 명 빼고는 아무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군미 피자들끼리. 어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천안함 폭침 때도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나중에 북의 도발로 알아내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또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 되지만요. 이게 그 북의 소행인지 언제 판단을 내렸는지 또 따져봐야 돼요. 근데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예. 돌이켜보면 지금의 군 지휘부가 연평도 포격 당시에 했던 태도를 보면요.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 그때 즉각 대응해야죠. 예.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예. 않겠다고 얘기해 본들 이미 우리 영토에 포탄 떨어지고 우리 병사들만 희생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남북 평화 교류 협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대통령의 판단, 그거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판단이지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그냥 응전해버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해주시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책임이 많은 건 정치권입니다. 그거 분명히 실감하셔야 됩니다. 왜가 제가 그걸 느끼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서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해서 때립니다.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이 싸움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냐. 예. 그런 일 저는 100%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북한하고 맨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연 지금 정치권 안에서 안보 이슈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군한테 아무 힘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잘못되기만 하면 다 니들 다 나쁜 놈들. 예. 아니 세상에 자기 집 개가 있어도 그렇게는 취급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 100% 동감을 하지만은 일단 정치권 100% 자성하셔야 되고요. 안보 이슈에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는 말은 국방부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군 자체가요. 그것도 과연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자체가 과연 정말 문민 통제가 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문민 통제가 차라리 100% 되는 상황이라면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좀만 뭐가 잘못된다. 예를 들어서 병역 문화 이런 문제 잘못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총장이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중간에 있는 군 간부들이 관료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이 관료화되지 않게 그리고 나가서 정말 싸울 수 있는 군이 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우리 군을 도와주는 거지 밖에서 비난은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백난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진정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목함 지뢰 북한이 도발을 해온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한 혹독한 대응이 우리 군의 혹독한 대응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혹독한 대응이 대북 방송이 적절합니까? 일단은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대북 방송을 시작한다. 그럼 북한이 해온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북 방송 시작하면 거기 원점 타격하겠다.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지금 오죽하면은 주민에게 소개령을 내렸습니까? 이거는 한판 붙어보자. 우리는 이렇게 진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자세라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해서 타격을 해오면 한판 붙어보자. 군은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국민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지금 병사들이 막 그냥 해가지고 이 20대 젊은이들이 자기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친구들이 다리를 잃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게 분명히 아마 왜 이 공격에 말로만 대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렇게 차분차분 준비를 해 나갈 때 우리가 다음번 공격을 받았을 때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신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았을 때 이거 뭔 일이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병사가 다쳤어. 우리 국민이 다쳤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북한에게 보복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예. 당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좀 매뉴얼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정치권이든 혹은 나라를 예.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런 매뉴얼을 알고 끌고 가야지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은 안용환 의원님, 북한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이번 한 번만 때렸으면 양반이니까 야 그러지 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안함으로 때렸고요. 애 다쳐서 병원 많이 입원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연평도 또 때렸어요. 무인기로 때렸어요. 이번에 지뢰로 때렸는데 그동안 계속 가만히 있다가 심리전으로 말로써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 연평해전 때 우리 공군기가 떴습니다. 예. 떠서 공군에서는 공격할 준비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제 고도의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 당시에 만약에 그걸 북한의 기지를 때렸다.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차라리 때렸어야 된다. 아니다. 그나마 참는 게 나았다라는 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이게 국론 분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남남 갈등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놓고 지금 사실은 국방부가 며칠 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했던 것은 지난번 천안 사건의 교훈 때문이었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섣불리 발표했다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태 발표했다가 또 이상한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봐라. 국방부가 지금 이상한 거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고, 물론 그 와중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국방부 일단 굉장히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예. 여론에 대한 피해의식, 또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저는 이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굉장히 좋지 않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예. 북한군이 와서 우리 GP나 우리 GOP에 들어와서 우리 군을 사살을 한다든지 한 예. 사건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가지고 사살하고 이런 말 신체 일부를 들고 오는 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때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요. 사실 예. 이런 작전은 우리 군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 특수부대도 가서 얼마나 지뢰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걸 발표할 수는 없죠. 왜? 예. 그거 한다는 자체가 또 우리 군사정전법 위반입니다. 남북한에. 그래서 예. 국방부가 충분히 할 수 있으라 보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 감정에 충실한 국민 감정에 부응할 수 있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예. 조용히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나 이제 국제적인 뭐 신뢰관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저 최전방에 있는 저기서 가장 가까운 북한 GP를 그냥 우리의 K9 자주포를 한 두어 대 방 쏴서 때려 부숴버리면 속 시원하겠죠. 그러나 예. 그럴 수 없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럴 수 그래서 없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의 단독 판단이나 국방부의 단독 판단을 해서는 난리가 나죠. 예. 외교안보 모든 걸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5.24 조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5.24 조치가 북한에는 엄청나게 큰 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맨날 한 소리가 5.24 조치 해제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무서운 겁니다. 그 조치가 타격이 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5.24 조치를 우리 내부에서 또 해제하라는 이야기 나오고 예. 우리 내부에서 자차 통일이 안 된 겁니다. 북한에서 제재를 한다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응할 때는 확실하게 제국주의를 경험한 나라 있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범한 매번 국가는 철저히 응징합니다. 저는 예. 과거 리비아 사태 때 프랑스가 했던 행동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프랑스가 리비아를 공격할 때 아무 말 없이 프랑스 전투기 화살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자, 우리 공격했다. 이게 제국주의를 경험한 국가의 근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예. 겁이 납니다. 못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너무 나약하게도. 그러나 남북관계 문제의 큰 틀에서 보는 문제. 저도 사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는 좌우를 떠나서 이념적인 걸 떠나서 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서 또 분열되면 북한이 의도한 대로 빠지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정규군 교전이 2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입니다. 그렇죠. 1, 2차 연평해전 때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응전해가지고요. 2차 연평해, 지금 영화가 나오고 있는 2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고,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에 더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가 승전을 한 전쟁. 1차 연평해전은 완벽한 승리였고. 예. 그러니까 1차, 2차 연평해전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에 기반을 해서 남북교류 협력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른바 햇볕 정책의 기본입니다. 1, 2차 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연평해전 전투에서 이겼고 북의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은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적이 도발하면
얄짤없이 그냥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예. 반격해서 조져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정치권이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머뭇거려요. 그리고 뭐 정치권이 저는 그 얘기를 정치권에 왜 우리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 공격과 도발에 응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군대예요. 예. 군대가 자기 기능을 잘해야 화전양면이라는 전술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지휘부가 과연 그렇게 했느냐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아프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실패한 것도 있고요. 판단의 미숙함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기전 대기자님, 군에서는 경기가 뚫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뚫린 거죠. 뚫린 거죠. 뚫린 거다. 그런 말장난은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예. 아까 뚫리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 양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군의 관료화된 결과물로서의 그런 뭐랄까 변명이 바로 관료화된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우리 관할 구역이고 요거는 공동 경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는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즉각 응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즉각 응징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즉각 응징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GP끼리 총격이 있을 때는 응징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우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조사 관계가 필요했던 것이고 저는 2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한테 이 확성기 문제가 굉장히 사실 아픈 거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거기 철책선 근무하다가 사단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작전 설계위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반드시 그 1사단의 어떤 그 병력을 표시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마크였습니다. 이게 확성기 마크입니다. 그게 확성기 마크입니까? 네, 군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반드시 확성기 마크를 섹터에 표시할 병력 정도로 표시할 때 네, 반드시 이 표시를 한다. 그만큼 그렇군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예.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혹시라도 북한이 타격을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명백하게 즉각 응징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4일날 이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난 다음 날인 5일에 글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만나자, 회담을 하자, 평화회담을 하자, 오후 1시에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4일에 있었던 지뢰 사고가 북한 소행인 것을 몰랐던 걸까요? 다음 도지구 신문입니다. 고위급 회담 제안, 결국 북한의 퇴짜를 맞았습니다만 그때는 심지어 2호 여사가 방북을 했던 그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날 4일에는 북한의 심각한 지뢰 도발이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심기전 대기자님 지뢰 도발 다음 날인 5일에 북한에게 남북 당국 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자라고 북한에 제의를 했는데 그걸 또 퇴짜 맞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은 겁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어저께 한겨레 신문만이 이걸 보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다음에 공개적인 입장이 뭐냐라는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하루 지나면서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여사가 방북한 그때 당시에 도대체 우리가 제안한 것이 이호 여사가 혹시라도 어떤 공을 세우면 안 되니까 남한 측에서 북한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뺏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타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오늘 기사를 보면은 우리 쪽이 잘못만 나왔지만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 보면 북한이 최고 존엄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이호 여사를 초청해 놓고 지금 대접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국에서 별도로 무슨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것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내막은 다 이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밝혀졌죠.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최고 존엄의 모독까지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면 이호 여사를 안 만나줬는지 5일날 첫날 제안을 했을 때는 그렇게 퇴짜를 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5, 6, 7, 8까지 있었거든요. 이호 여사가 첫날 그럼 그 제안에 대해서 퇴짜가 나온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그러면 이호 여사라도 만나주는 게 옳지 이호 여사는 만나주지 않고 금메달 딴 여자 축구 선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까지 나오는 그런 정성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만나주는 것이 옳았겠다. 이게요. 이 기사가 두 기사와 합쳐지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이희호 여사가 방북했던 그 당일에 정부가 따로 북한에게 고위급 대화를 제안을 해서 퇴짜를 맞았다.
라는 사건 하나만 별개로 보면 뭐 정부가 뭐 미스했구나, 타이밍을 잘못 잡았구나 이럴 수 있지만 지뢰 사건과 이 기사를 두 개를 동시선에 놓고 생각해보면 4일에 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병사 2명이 그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5일에 우리 통일부와 우리 정부가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서 북한에게 평화회담을 하자, 1시에 우리 만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면은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안영환 의원님. 정말 전 이번 기회에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전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 문제부터 보죠. 북한은 이호 여사를 초청해 놓고 어쩌면 남북 간의 화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면 그런데도 최전방에단 지뢰를 갖다 설치했습니다. 이호 여사 언제 온지 알면서 설치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우리 군의 그동안의 통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비춰볼 때 언제 폭발할 것도 아마 예측이 가능했을 겁니다. 예. 알고 지금 설치했어요. 자, 북한의 위장된 평화. 그건 두 번째. 자, 8월 4일 폭발했는데 5일 날 우리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면 압니다. 물론 국민 발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이 설치해질 가능성이 80, 90% 됩니다라는 보고는 가야지 정상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측 영토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그렇죠. 우리 병사가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 발표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청와대 보고가 돼야 됐음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대북 제안을 했다는 것은 첫째, 보고를 안 했거나 알고도 대북 제안을 했다면 굉장히 판단착오를 한 것이죠. 예. 그건 북한에 대한 정말 북한의 원점 파괴를 이야기해야 될 사연에서 북한이 무슨 뭐 제안을 했다? 넌센스가 된 겁니다. 알고 해도 문제고 모르고 그렇죠. 보고를 안 했다면 더 문제고. 문제죠. 예. 세 번째, 이호 여사가 저는 어제 이제 제가 한겨레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제가 유보를 했는데 정부의 반응을 비춰볼 때 이 여사가 방문했을 때 그걸 했다는 것은 제가 어찌됐든지 전 지금 이 순간 부적절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든 아니었든 간에 예. 오해를 살 소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호 여사가 방문한 그날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일련의 사건을 볼 때 현재 우리 통일부 라인 그다음에 국방부 라인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청와대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예.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만큼 북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이산상봉이 있었을 때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산상봉 끝나는 날에 곧바로 NLL에서 갑자기 선박이 넘어와가지고 계속 돌아가라 명령을 예. 듣지 않고 계속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인방 작년에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되면은 계속 뭐 총격 왔다 갔다 하고 또 NL에서 또 내려오고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 언제나 북한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다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통일부는 통일부라고 당근 던지고 국방부는 계속 압박하고 그다음에 외교부는 쫙 해서 전반적으로 포위해가지고서 예. 꼼짝 달싹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말만 지금 뭐 통일위원회니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코디네이트가 전혀 안 되는 전혀 겁니다. 안 됐다. 조율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뭐 NSC든 아니면 뭐 외교 안보 실장이든 뭐든 뭐가 다 좋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지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게 컨트롤 타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스템으로서 정말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희가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광고 후에 돌아와서 남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클로징 기사를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했었지만 그 클로징 기사보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뢰 사고 4일에 발생을 했었고 우리 군사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제 발표를 했고 국방부 발표 이후에 여당과 야당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북한 규탄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뒤늦게 청와대에서 백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로 이런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서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다. 북한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라는 내용을 청와대가 어제 국방부 브리핑 이후 하루 뒤늦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야당보다도 더 늦게 성명이 나온 이 청와대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